KSS 해운에 제가 주주총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1996년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버는 자리라고 되게 좋아하면서 사셨어요. 가장 추천할 만한 해운사는 머스크? 예. 아니요,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는 해운 업황입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운사들은 이제 실적을 따질 때 갖고 있는 배의 수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이 이용료 운임인 거죠. 운임이 중요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운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해운사에게 가장 큰 비용은 배입니다. 배를 내가 직접 샀는지 아니면 빌렸는지. 근데 남들보다 싸게 빌리거나 싸게 사면 그걸로 훨씬 더 낮은 운임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 배의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BEP가 아주 많이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운임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해운업체가 다 돈을 잘 벌고 호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난 시간에 조선업계가 랠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지었죠. 해운업계가 당연히 좋으니까 조선업계도 랠리에 들어간 거죠. 해운업계는 얼마나 지금 좋은 건가요? 저희가 컨테이너 선사를 기준으로 창사 이래 가장 이익이 좋았던 시기를 뽑으면 순서대로 공사 10, 20, 21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작년이 이제 매번 갱신을 하는 걸로 쳤을 때 창사 이래 가장 이익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올해 또 창사 이래 이익이 좋았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HMM, 제일 큰 HMM의 얘기인 거죠. 아, 이 정도로 좋다. 결국엔 해상 운임이 그렇게 좋다는, 올라간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미 해상 운임이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85% 이게 폭등 수준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나요?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5월 7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그 주간 운임이 발표가 되는데요. 스팟 운임은 소폭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아주 조금. 그리고 중장기 운임으로 저희가 이제 SCFI 말고 CCFI라는 운임도 또 보는데 그 운임은 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컨테이너 말고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하는 선박들을 볼 때 저희가 BDI라는 운임을 보는데 BDI가 지금 연일 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겠죠. 결국에는 이게 언제까지 그럼 이어질까요? 운임은 대세적인 흐름은 수요랑 공급으로 저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거나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번 균일하게 발주를 할 수는 없거든요. 돈이 많이 벌리면 회사들이 막 발주를 하고 또 안 될 때는 발주를 좀 쉬고 이제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데 올해랑 작년에 돈을 잘 벌었으니까 해운사들이 작년부터 지금 발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들이 많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시기는 23년입니다. 그래서 22년까지는 사실 배가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세는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내년까지 이게 계속 우상향한다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상황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의 시장을 바라보는 한쪽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세계화 시대가 아니다. 비세계화의 상황에서 예전만큼의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것이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시장에 좀 이제 근본적인 악재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또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온쇼어링을 하자, 뭐 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궁극적으로 그게 컨테이너 선사들한테 엄청 안 좋은 악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소비지로 그 생산 역량을 다 옮기는 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아시아 지역에, 중국 지역에, 동남아 지역에 생산지를 두는 이유는 엄청나게 낮은 생산비 때문이잖아요. 인건비도 낮고 거기에 모든 생산비가 낮기 때문인데 그것을 그 감내를 하면서까지 다 옮겨가려면 시장 논리상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아예 너무 운송비가 부담스러워서 운송을 하느니 그냥 비싸게 생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이려면
해운 호황이 대단히 오래 가면 그렇게 아예 바뀔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1, 2년 정도 이렇게 좋은 걸로는 그런 큰 판단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다 공장이 수요지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도 위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재 수송 시장은 끝까지 살아남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해운 시황이 축소된다라는 그 얘기는 저희는 좀 과한 추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의 순위를 봤을 때 국내 1위인 HMM, 구 현대상선이죠. 이 7위 정도 하더라고요. 조선업계는 1위인데 조선업계에 비해서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이 망하기 이전에 그래서 한진해운의 전 세계 컨테이너 점유율은 3.1%, 그리고 HMM의 그때 당시 시장 점유율이 한 1.9%라서 둘이 합쳐서 한 5% 정도를 차지했었고요. 5% 정도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치고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예,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일단 한번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 3%에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이 한번 없어졌던 걸 다시 지금 재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2018년에 선박을 20척이나 발주를 해서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제 HMM이 옛날에 한진해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빨리 달려온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내 해운사들은 이제 각각 종류가 다르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해운사 4개가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HMM은 그 뉴스 보실 때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화물을 실어서 박스를 계속 이렇게 올려서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선사라고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하고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완성품을 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옷을 수출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뭔가 포장된 뭐 장난감을 수출한다거나 전자제품을 수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박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2개 회사인 펜오션과 대한해운은 저희가 벌크선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벌크선은 그 화물을 이렇게 박스 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쓸어 담습니다. 철광석, 석탄, 곡물 막 이런 식의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하고요. KSS 해운이라는 회사도 이제 작게 있는데 그 회사의 주력 매출은 LPG 운송선을 그 영업을 하는 거고요. LPG는 이제 액화시킨 가스니까 이제 저희가 그 선박의 종류로 치면 탱커인 거고요. 그래서 가스선을 수송하는 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HMM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올해 1만 3천 TEU급 선박을 12척 추가 발주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쯤 이 HMM에 실적으로 잡히게 될지,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올해 발주를 하면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23년까지 배를 못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아마 23년 하반기부터 24년에 걸쳐서 이제 배들을 아마 인도를 받게 될 거고요. 다 받아서 원래 전기 노선을 운영을 하게 되는 매출을 보려면 24년이나 돼야 볼 수 있을 만하지만 이제 초기에 들어오면 이제 임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을 때 23년과 24년에 걸쳐서 아마 신규 매출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시장에 따라서도 운임 시장에 따라서 이 실적이 어떻게 좀 좌지우지가 많이 되겠죠. 23년은 아무리 그래도 다들 운임 시장이 지금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선박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개런티하기가 어렵겠죠. 최근에 HMM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이상으로 사실 치솟은 상태거든요. 현재의 주가가 설명되려면 HMM의 실적이 얼마만큼 돼야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해운업체들은 막 적자와 흑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나온 실적으로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 해운사들이 이제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커야 그 호황기가 됐을 때 이익이 좋아질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운사들의 매출이나 아니면은 순자산 가치가 이 주가를 책정할 때 바로미터가 주로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뭐 머스크가 뭐 17%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뭐 H&M은 3% 정도 차지를 하고 그러면 그 비율의 차이 정도가 시가총액에도 되게 많이 투영이 되는 편이고요. 아니 지금 분기별로 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해도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시총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전에 연구위원님께서 이런 리포트 쓰신 적이 있었는데 머스크를 투자해라 이렇게 쓰신 것까지 봤어요. 그만큼 지금 H&M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운사들 주가에 좀 유리천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머스크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단순히 좋은 실적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업황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도 괜찮은 운임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고 이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윗단에서 잘 올라가주면 밑에서 따라서 올라가는 회사들의 주가는 부담이 이제 그만큼 사라지는 건데요. 이게 꼭 머스크만 비교를 하면 대단히 비싸지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하팍로이드라는 회사랑 비교를 하면 아시아계에 있는 선사들의 시가총액이 아직도 되게 싸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시각을 항상 가져야 되지만 이제 누구와 비교했을 때는 비싸고 누구와 비교했을 때는 싼 상태다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H&M의 주가를 얘기할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3억 4천만 주이지만 잠재적으로 추가로 상장될 수 있는 나머지 주식을 어느 정도까지 이 주당 가치에 희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제로로 놓고 보는 정도의 시가총액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50%는 네. 주가가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네, 저희는 한 거잖아요. 50% 정도는 해석 가능하다라고. 나머지 이제 페노션과 대한해운으로 좀 가볼게요. 이 똑같이 벌크선을 하는 곳들이면 아까 그 상황 봤었을 때 벌크선의 운임은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각각은 어떤가요? 일단 벌크 선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중에서 운임이 지금 제일 높은 상황은 됐지만 옛날에 아주 최고로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엄청 낮습니다. 옛날에 04년도? 아니죠. 2007년. 2007년. 그때 BDI가 11,793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3,000대인데. 그럼 네. 완전 낮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배가 많아진 건가요? 그 2007년, 6년에 선박호항의 가장 리딩 선종이 벌크선이었어가지고 공급감이 너무 심해서 이제 시장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 몇 년의 구조조정기를 겪어서 이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선사들은 막 이익이 작년 대비 몇 배씩 나고 하는데 벌크 선사들은 그냥 한 몇십 프로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임계치의 레벨의 운임을 넘어야지 저희가 실적에서도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데 그거를 지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23년이 되어도 들어올 배가 별로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늦게 시작을 했지만 시황 자체는 계속 그 공급 부족을 밟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컨테이너 선 발주를 늘렸지만 벌크 선사들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대인 게 크니까 좀 주저주저 하는 게 있는 거겠죠. 페노션과 대한해운 중에 뭐가 나을까요? 저희는 페노션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대한해운이랑 페노션의 공통점은 호황기 때 열심히 영업하다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는 되게 깨끗해진 상황인데 그 주인이 바뀌고 나서의 영업 전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시장 운임과 같이 숨쉬는 그런 영업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고요. 그리고 벌크선에만 너무 집중해 있지 말고 다른 선종으로 조금 더 넓히자라는 의미에서 뭐 유조선 시장에도 좀 뛰어들고 LNG는 원래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늘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이제 LNG를 좀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전통적인 드라이벌크 강자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운임이랑 연동되는 영업을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하림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많은 선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노하우가 범양상선 때부터 쌓인 회사라 대단히 오랫동안 벌크 영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내부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잘 확립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림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요번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아니었다가 그래서 약간 양치기 소년 네, 그 상황을 많이 반복했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3천 이상의 운임을 오랜만에 보고 다시 4천을 향해서 가고 좀 그거보다 더 높아지는 상태가 되고 회사도 계속 이제 운영 규모를 늘리게 되면 P와 Q가 모두 좋아지는 레버리지 효과를 컨테이너 선사들보다 매우 늦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하반기에 LNG 수주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좀 높은 금리의 부채를 좀 지우고 이제 재무구조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를 좀 좋게 한 다음에 하반기 LNG 수주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사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두 척이라도 꼭 받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에너지라는 뭔가 이제 거대한 테마죠. 이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LPG와 암모니아 시장에서도 수송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때 최대 수혜를 볼 해운사는 어딜까요? 저희는 좀 작은 업체이긴 하지만 KSS 해운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LPG 선을 하니까요. 기존 LPG선 시장에서 상당히 그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 이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제가 20%두 자릿수 이하의 이익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LPG 시장 같이 이렇게 리치 마켓은 기존의 화주들이나 이런 데와의 관계를 되게 장기간 신뢰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추가 물량을 더 따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이 뛰어들기엔 마켓 사이즈가 너무 작고 하지만 잘하고 있었던 그런 우량한 업체들이 또 많진 않고 의외로 중소업체가 많이 난립은 되어 있지만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무게를 실어줄 만한 그런 해운사를 꼽으면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송 수요가 많아지면 이 회사가 어딘가에 가서 따오게 될 입찰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KSS 해운에 제가 주주총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인사동에 본사가 있는데 정말 검소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996년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무실의 자리가 과거에 대한해운이 자기네들 사무실로 썼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KSS 해운이 갖고 있는 거죠? 팔렸죠. KSS 해운이 산 거예요. 네, 아, 샀죠. 회사가 망가지면서 판 거였구만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자리라고 되게 좋아하면서 사셨어요. 돈 냄새 나는 자리죠. 이 수소 에너지 하면 현대 자동차가 워낙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가 이 암모니아 수송 혹은 이제 액화되는 수소의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송업체를 비교하는 입장으로 이제 회사들을 바라보는데 저는 현대 글로비스가 삼자 물류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의해서 되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송업체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거의 못 받아요.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을 글로비스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럼 삼자 물량을 비중을 계속 늘린다는 이 얘기를 계속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종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뭔가 국내에서 완성차를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부품을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그게 딱 차질이 생기면 영업 숫자가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삼자 물류를 늘린다고 해도 결국에 이자적인 성격이 되게 많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물론 현대차 그룹이 수소를 많이 하면 현대글로비스가 수송을 많이 할 거라고 보지만 그게 이제 그룹의 방향성과 많이 좌지우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시장 자체가 커졌을 때 삼자에게서 LPG를 많이 수주해 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게 운송업체인데 괜찮을 만한 회사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KSS 해운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국내 상장된 해운사 4곳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해운사는 머스크? 네. 아니요, 저희는 페노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컨테이너 업황보다는 벌크 업황을 좀 더 길게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 지금 컨테이너 선사들은 밸류에이션도 아마 거의 최고치 수준일 텐데
벌크 선사들은 아직까지도 2017, 18년 수준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항상 운임을 따라가지만 그 운임의 그 상승세의 지속성을 보고 여전히 싼가를 봤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회사가 페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 국내 그러니까 글로벌 해운 업계와 국내 해운사들을 살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든든한 함께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 퇴근길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